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은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이 요새 유행하잖아요. 단백질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아미노산이 정말 어떤 때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하고 유익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슬라이드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에서 아미노산은 생명 구원자인지 살인자인지. 네,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갑자기 아미노산 단백질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이거 좀 황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라든가 단백질이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이게 과연 유익한 거냐,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밥이 우리 예전에는 정말 좋은 걸로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단당류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제는 지방을 만드는데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당뇨를 일으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이 제목을 따온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따온 게 아니고요. 이 논문에서 아미노산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자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뇨 환자를 오히려 더 몸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를 시작하고, 실제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지만, 특정한 아미노산은 당뇨 관련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이니까 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혈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심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당뇨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밥이라든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반드시 주식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먹어야 되지만, 적절하게 우리 신체 대사 조건에 맞는 양을 찾아서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단백질, 아미노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의 기능에서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 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특정한 아미노산, 이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당뇨라든가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이런 질환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과잉으로 공급되게 되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든가 염증이든가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시켜서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공급이 과잉됐을 때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죠. 고기를 너무 과잉으로 섭취를 해서 과다한 아미노산 공급은 오히려 활성산소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아미노산의 공급이 적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기능들이 많이 감소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항산화 기능들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세포의 그 항산화 방어 기능이라든가 세포의 특성들이 많이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과해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각자의 신체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꼭 그 명심하고 그렇게 식생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이처 메디슨하고는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의 저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2년 동안에 2,422명을 추적을 해봤더니 정상인 혈당 환자였는데 12년 후에 봤더니 그 중에 약 10% 정도는 한 200명 정도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런 거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 분지사슬하고 방향족 아미노산이 그 이제 아이소류신이라든가 류신인가 발린, 타이로신, 페라닌과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당뇨 발병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발병 초기, 당뇨병 발병 초기에 아미노산 대사가 당뇨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기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논문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요걸 또 다른 논문을 이제 보게 되면 똑같은 이거는 셀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이 분지 아미노산, 아까처럼 이제 분지 아미노산이 가장 이제 연관된 게 이제 mTOR을 합니다. mTOR. mTOR이라고 하는 그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이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사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사인자는 대사나 영양의 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밥을 먹거나 단백질을 먹거나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mTOR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근육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신호를 조절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서바이벌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중심 조절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인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왜곡되게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췌장세포의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의 대사 기능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새로운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mTOR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대사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이런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배가 고프고 만약에 기근이 들거나 뭐 이렇게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mTOR이 또 역시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들을 뽑아내서 이런 걸 잘 쓸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이런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 반대로 이렇게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 영양분이 과부하가 걸렸거나 과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것들이 있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췌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이 mTOR이 양날의 칼의 역할을 한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몸의 성장과 대사와 영양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못 내 몸의 상태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영양을 과하게, 요즘처럼 우리가 너무 과한 영양 상태로 가게 되면 이 mTOR이 아주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방향족이나 이 분지 사슬이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혈중에 분지 아미노산 농도가 높게 되면 대사증후나 당뇨병보다도 이제 비만하고의 인슐린 연관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당뇨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40에서 79세 1,030명 정도를 1,300명 정도를 연구를 해봤더니 비만, 심혈관계,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요산뿐만 아니라 노년기, 대사증후 등에서 이 분지 아미노산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더라. 그 다음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 898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봤더니 이런 분지나 방향족 그 아미노산이 연관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BCA하고 알라닌이 인슐린 저항성을 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지금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백인과 아시아 인종 그룹에서 특히 BCAA가 높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다 합치면 1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지 아미노산 BCA라고 이게 체인이 옆에 이제 나와 있는 아미노산에서 이제 주로 루이신, 아이소루이신, 달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또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 그래서 우리 보디빌더라든가 그 운동하는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BCAA가 무슨 보물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 BCAA를 많이 먹으려고. 근데 BCAA가 많은 음식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단백 같은 경우에 우유 단백질에 상당히 많습니다. 식물성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조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제품이라든가 동물성들을 단백질들을 많이 먹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서 주로 이런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런 것들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네거티브 이펙트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실직에서 당뇨병하고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애시드 BCA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에 대한 논문이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만큼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하고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지 아미노산이 높게 되면 비만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이 오히려 그럼 혈중의 레벨이 떨어져 있게 되면 체중 조절도 BMI도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 민감도는 오히려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BCAA를 조절을 잘하게 되면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에서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실제 당뇨 환자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아미노산 조성이 혈중의 아미노산 조성이 망가져 있더라. 이런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당뇨 환자한테서는 이런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부족한 거예요. 타우린이나 세린이나 아스파르티게신이나 히스티딘이나 뭐 이런 트립토판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아미노산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이런 글루타미게신이나 글루타민이나 이런 아미노산들은 오히려 많더라. 어떤 아미노산은 부족하고 어떤 아미노산은 많더라. 근데 또 이제 추가 분석을 해봤더니 정상인데 마른 사람들하고 말랐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하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분지 아미노산, 발린, 아이소루신, 루이신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방향족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마른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서 다 높더라. 여기도 보면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타민, 프롤린, 시스테인 이게 높죠.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다 높죠.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한테는 특정한 아미노산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특정한 아미노산은 오히려 낮더라. 근데 재밌는 건 이 낮은, 이 부족한 아미노산들의 특성이 뭐냐? 다 당독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당독소를 없애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거의 다 쓰인다라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뇨는 당독소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정말 근육을 만들고 우리의 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이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은 이제 연구를 했더니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혈중에서 부족하더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보니까 거의 다 일치합니다. 앞에 그 연구하고 거의 비슷한 일치. 여기도 보니까 당뇨 환자한테 높은 아미노산은 발린, 아이솔신, 루이신, 페니랄라닌, 알라닌, 글루타미니스트, 글루타민 또 똑같죠. 거의 다른 그룹에서 각자 연구한 건데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근육이 빠지면 또 근골격계 질환들, 뭐 골다공증의 골절이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라든가, 근육이 적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대부분이 80%가 근육에서만,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근육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BCAA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야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아미노산을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고 드시는데,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든가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거를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서워서 그러면 이걸 안 들이면 어떻게 하냐? 적게 들이면. 그러면 또 근육이 계속해서 안 만들어지니까 또 악화가 되고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과 솔루션을 제가 나름대로 드린다면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소식을 하면 말도 안 돼. 근육이 적은데 어떻게 소식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적어질 텐데,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식을 하면서 칼로리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양을 줄이면서 소식이나 오일요법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단백질 함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들이 할 때는 탄수화물이 6, 단백질이 뭐 3, 뭐 2, 아니면 지방이 2, 이런 비율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3, 단백질의 함량은 5, 지방의 함량은 2, 이 정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칼로리는 2000칼로리라고, 만약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게 2000에서 2400인데 한 1500에서 한 1700 정도가 되게 드리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근육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 2000에서 2400kcal를 전혀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500에서 1700칼로리도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따라서는 이것도 많은 양이 될 수 있고, 특히 당뇨 환자는 2000에서 2400kcal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500 이하 정도에 드시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좀 바꿔서, 그렇다고 너무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는 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보완을 하나 하셔야 될 게, 사실 운동을 가볍게도 걷기라도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단백질이나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거나 근력 운동을 이때 조금이라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뇨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동물성 아니면 유단백 같은 쪽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하시면서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섭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이 또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또 건강한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좋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